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3.8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지난 1월 이후 최대폭 감소했고 반면 자동차는 15개월 만에 최대폭인 8.1%가 늘며 전체 광공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소매 판매는 1.2%, 설비 투자는 0.2%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회복 경로는 상방, 하방 리스크가 혼재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1분기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이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5%로 전분기보다 0.03%포인트, 1년 전보다 0.09%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이 0.5%대 수준까지 도달한 건 2021년 말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소법인, 개인사업자의 부실채권 비율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집계 결과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997가구로 3월보다 10.8%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방 미분양 분량이 전체 미분양의 80%가량을 차지하고 경기 쪽의 미분양 주택은 총 9,459가구로 대구 다음으로 미분양이 많은 곳이 됐습니다. 정부는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아직 시장 반응은 미미합니다. 31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17곳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 부패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 정책 수립과 연구 개발 및 산업을 담당하는 우주항공청이 지난 27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영문명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비슷한 카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주선진국보다 30년, 많게는 40년 뒤늦게 우주산업에 뛰어들었지만요. 인공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갖게 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죠. 자, 앞으로 이 우주항공청,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등 도전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한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게 될 바로 이 우주항공청의 임무와 계획,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현 주소,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한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 7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국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2032년에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안재명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스페이스, 뉴 스페이스 이런 얘기를 참 요즘에 우주산업 얘기하면 참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항공청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우주 산업, 요즘 민간 쪽으로 많이 확산됐다고 하는데 현재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 현황,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뉴스페이스란 말 요즘 많이 쓰고 많이 써요. 있는데 네. 이제 뭐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말이 꼭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하는 우주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전통적으로 또 굉장히 비싼 그다음에 소형의 이제 우주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은 네. 뉴스페이스 하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비용을 줄이는 것, 그다음에 소형의 어떤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되게 네트워크로 많이 운영을 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분야가 대표적인 이제 그 미래 성장 동력인데요. 그렇죠. 시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미 사실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이미 그냥 몇백 조의 지금 이제 규모를 가진 시장인데 네. 이게 뭐 2040년에는 이제 뭐 1,400조, 그다음에 또 이 기관에 따라서는 뭐 한 3천 몇백 조까지도 지금 성장을 한다. 이러는 기관들도 있어요. 예측이. 2,000조, 3,000조 막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이나 발사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운용하는 요런 이제 업스트림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를 이용을 해 가지고 뭐 방송 통신, 지구 관측, 항법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요런 다운스트림 이제 산업이 있는데요. 네. 이 우주 관광이나 뭐 다른 천체를 개척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2040년대 뭐 미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열릴 거기 때문에 네. 그 성장세는 우리가 이제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별로도 다 이런 우리의 항공청 같은 곳들이 있겠죠. 주도가 있겠죠. 그렇죠. 미국은 이제 나사는 우리가 굉장히 그렇죠. 익숙한데 그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도 뭐 네.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들 이제 그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이런 이제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조금 늦게 만들어졌다면 늦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화면에 보면 중국은 CASC. 네. 익숙하신가요? 저런 기관 저희들은 다 처음 듣는데. 예, 뭐 저 익숙한 이제 약자들인데요. 예. 예. 다른 나라들은 저런 기관을 사실 가지고 이제 우주 산업을 이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주 항공청을 통해 가지고 리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 주도권을 민간에 넘겨주면서 크게 보는 민관이 함께하는 그러나 오히려 주도권은 이제 민간이 잡게 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우주 산업에 열렸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황 원장님, 우리나라의 실력이 되게 궁금해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발사체도 갖고 있고 인공위성도 갖고 있는 7번째 나라다. 이제 자부심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주에 언제 뛰어들었다고 또 국민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신단 말이죠. 진짜 아주 냉정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의 실력 어느 정도인가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7번째로 자국에서 자국 위성을 자국 발사체로 띄워올리는 그런 이제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저력을 과시하고는 있는데 네, 이야기는 하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직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뭐 우주개발진흥 계획이라든지 우주개발 뭐 2.0이라든지 또 국제협력적으로 아르테미스 뭐 이렇게 10번째로 가입을 한다든지 그렇군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투자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세계 전체 그 민간 투자로 본다 그러면 1%도 되질 않아요 현재 상태로. 예. 물론 이제 우리 그 정부가 뭐 이런 우주 항공청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그 10%까지 이제 투자를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미약한 상태지만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주 산업은 크게 그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스트림이라고 발사체와 그 위성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런 영역이 있고 네. 또 쏘아 올린 위성으로부터 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활용하는 그런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 업스트림 영역은 우리가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딘 거에 불과하지만 그 다운스트림 그 분야가 어떤 통계에 보면은 그 10배나 더 큰 시장이라고 그렇겠죠. 그래요. 또 자율주행 나오면 그게 그렇죠. 다운스트림 예,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서 예. 그러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분야가 이제 신분야이기 때문에 우주 산업을 뭐 단순히 뭐 발사체 쏘아 올리고 위성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운스트림으로서 활용하는 걸로 우리가 그 크게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저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우리 누리호가 하는데 그건 이제 국가가 하는 얘기고 민간 업체도 뭐 이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순수한 민간 업체가 발사체 성공도 했고 또 다운스트림에서는 컨택이라든지 또 스페이스 레이더라든지 또 뭐 세트랙 아이 뭐 이렇게 아주 그 유명한 그 경쟁력 있는 그런 그 다운스트림에 대한 그 회사도 크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뭐 약하다 할지라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뭐 그래서 최근 뭐 우주 종목도 많이 오르고 있고 뭐 하여튼 맞아요.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업스트림은 이제 발사체 위로 가는 거죠. 위로 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늦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은 네. 다운스트림은 그런 위성들이 얻은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밑에서 내려받아서 그거를 활용하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을 앞으로 간다. 그것도 다운스트림 영역 아니겠습니까? 거기 수많은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해석 능력도 있겠고요. 우리가 그 ICT라든지 네. 뭐 이렇게 그 경쟁력,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어요. 위성 실력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예. 단지 이제 발사체만 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 그것도 이뤘으니까 앞으로 뭐 우주 산업에 있어서는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했을 때 이제 스페이스X, 스타링크 뭐 이거 굉장히 떠들썩했고 그렇죠. 네. 그때 SNS를 통해서 우리 MZ 세대들 젊은 친구들도 와 이런 거네 우주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네라고 얘기를 많이 좀 했었습니다. 현재 각국의 민간 분야의 현황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도 스페이스X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막 프로젝트, 막 사업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늦은다 이런 감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 그 한 몇백여 개 뭐 많은 그런 우주 산업이 이미 시작했고 예. 이제 우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민간 업체에서 그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지원이 없이 그 내부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우주항공청을 이제 개청해서 그런 지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몇 개 좀 볼게요. 블루 오리진도 언론에 자주 좀 언급되는 것 같고요. 유텔셋 참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 명칭은 듣는데 저게 좀 뭔지 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약간 짧게라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예, 스페이스X는 우리가 좀 익숙하고요. 예, 블루 오리진, 뭐 나노렉스, 로스그레몬 이런 경우는 그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보다는 그 새로운 다른 그 블루오션 영역을 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아. 우주 화물선 뭐 그런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선두주자들이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도 뭐 그 유럽 항공청에서 주로 그 이제 하고 있지만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또 화성이라든지 그런 아주 커다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텔셋 같은 경우에는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많이 좀 뭐 유텔셋도 얘기 나오고 있고 일본도 보니까 미쓰비시 그렇죠? 엑셀 스페이스 다 익숙하신가요? 저런 프로젝트들? 들어본 회사들이 사실 네. 많죠. 예. 아, 그렇군요. 저렇게 주요국의 민간 이미 뉴스페이스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하고 막 그런 시대라기보다 민간 자본과 함께 민간 기술 또 민간 쪽의 영역이 커지고 있는데요. 안 교수님, 그래서 우리나라의 뉴스페이스는 어디쯤 와 있나? 왜냐하면 이제 증시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좀 민간이 하네란 느낌적인 느낌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민간? 뭐 뉴스페이스의 어떤 특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민간이 주도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거를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비용 절감에 진심이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도 초소형 위성, 큐브 위성 같은 것들 네. 굉장히 많이 만든다든지 또는 옛날 같으면 이제 오로지 임무 성공 요게 지상 과제였는데 요즘은 네. 뭐 비용을 굉장히 따진다든지 그다음에 경제성, 효율성을 많이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뉴스페이스의 특징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여전히 지금 우주 산업이 정부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우연 이제 한국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 주도로 이제 개발된 뭐 각종 중대형 위성, 그다음에 뭐 우주 발사체 누리호, 달 탐사선 다누리호 이런 것들이 지금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정부 주도의 우주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이제 그 정부 주도 성격이 강하지만은 그래도 민간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이거는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위성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발사체는 상대히 좀 적게 그다음에 우주 탐사는 여전히 이제 거의 정부의 전무하고, 예, 그렇죠. 그런 네. 상황입니다. 사실 민간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 산업이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요. 지금 보면 이제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간은 정부랑은 좀 다르게 이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적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를 하더라도 이제 큰 성취를 기대를 하는 이런 접근법이 가능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아직 선도국 이제 뭐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이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업이 아직까지 나오는 단계는 아니고 뭐 정부나 민간이나 이런 노력이 조금 더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 쪽은 민간이 거의 못하고 있고요. 발사체도 이게 뭐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주도 위성 쪽은 그런데 상당 부분 이제 우리도 네. 뉴스페이스 민간으로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는데요. 황호원 원장님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뉴스페이스로 네. 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드스페이스에서 가고 있는 뭐 예. 그런 순간에 지금 우주항공청이 출범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우주항공청의 의미 또 앞으로 뭐 어떤 식에서 우리가 이 명분 같은 것들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 그 우주항공청을 제가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네. 그 축구 협회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축구팀들,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게만 했는데 이제 축구 협회가 생기면 리그도 생기고 경기장 관리도 하고 또 국제 경기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우주항공청이 지금 그 설립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흩어져 있던 우리 각 부처에 있어서의 그 우주 정책이라든지 또 민간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아직 그 육성되지 않은 그런 스타트업 같은 그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그 우주항공청이 아마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런 새로운 분야를 하려면 이제 기술과 그 자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도 그 기존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스페이스X가 성공한 이유는 그 나사에 있어서 그 연구 인력들이 많이 그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그 풍부해서 아마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인력의 교류라든지 또 스타트업에 대한 그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심혈을 기울이면은 뭐 우리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주항공청 뭐 확 이렇게 뭐 하지 안 떠오를 때는 축구협회를 좀 생각하면 네, 되겠죠. 그렇게 예, 될것 그렇게 같습니다. 리드를 한다. 축구 산업, 뭐 축구라는 스포츠를 임무를 우리가 많이 언급했을 때 여기까지 가보죠. 우주 발사체와 저궤도 위성. 그러니까 발사체 쏴야 거기다 위성을 올릴 테니까 이 두 개 양대 축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우주항공청의 크게 좀 임무라든가 목표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발사체를 발사하는 게 그동안 그 국가적인 수건 사업이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거는 아까 이제 우리 안 교수님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딜 갈 때 택시 타고 계속 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차가 필요하듯이 네. 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 비용적인 그런 그 희생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자차를 하나 그 장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발사체는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발사체 부분뿐만 아니라
위성을 그 발사체를 운반하는 거니까 위성에 대한 그 활용도 필요하겠고 예, 그럼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민간 기업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를 계약을 해서 개발하게끔 민간한테 시킨다든지 예. 그런 일을 하고 우리 그 우주항공청은 예를 들면 우주 탐사 그런 경우 아르테미스 그런 그 국제적인 그 네, 협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우주 수송을 위해서 그 발사체를 제2센터를 지금 만든다든지 그렇게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 우주 산업에 있어서 이제 그런 그 스타트업들 지원 그다음에 이제 우주 안보 차원에서 그 이제 정찰 위성이라든지 요즘 사하라고 하는 그렇죠. 새로운 네. 기술이 발전됐는데 이제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 우주 과학 분야도 그 이제 우주권에서는 이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실험들을 해서 뭐 바이오 같은 연구라든지 이제 그런 식의 그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그 발사체에 국한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그런 임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생겼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거기에서 이제 우주 쪽이 나온 게 달, 화성 이제 이런 계획이 나온 거죠. 네. 당장 2032년에 달 달. 착륙을 네. 목표로 하고 있고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네. 뭐 우리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라그랑 주점 이런 게 좀 언론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주항공청에서 왜 나오는 거예요? 라그랑 주점 예, 이런 그게 게 뭡니까 그 이게? 그게 이제 우주 과학 탐사 뭐 그런 영역에서 봤을 때 네. 그게 이제는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 그 중력이 뭐 일치되는 네. 동등하게 된다 그러나요? 예. 뭐 그런 점이라고 그러. 균형점이라고 하면 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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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것을 그동안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예. 국가가 이제 우주 탐사라든지 우주 과학에 대한 그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그 연구 여력이 연구. 생겼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 우리 예. 네, 그래, 왜 우리 안 박사님 예 말씀 저기 뭐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우주항공청 할 때 저 얘기가 저 지점이 네. 이제 그 태양에 대한 어떤 이제 과학 임무를 하기에 잘 관측을 해가지고 태양을 잘 관측하고 그로부터 정보를 이제 우리가 얻기에 적절한 아주 좋은 이런 이제 지점인데 예. 저기까지 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했던 우주 임무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제 지구 주변에 지구 그러다가, 주위에다가 네. 도는 거 네. 위성 그 다음에 제일 멀리 간 게 이제 달까지 갔었죠. 예. 근데 저거는 태양이랑 지구의 이 사이에 있는 것만큼 지구에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삼각형이 지금 나머지 한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봐도 멀리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통신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가 있고 예. 그런 거를 해서 저기까지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적인 문제인 이제 태양 관측 문제를 우리가 주도를 해서 풀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저기 라그랑 주점은 딴 데도 다 탐사하러 가고 있죠 지금. 아닙니까? 지금 L4 그러니까 네. 저게 지금 L4 미션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다른 나라 간 적 없어요. 아 우리가 또 한번 해보는 도전하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는 저기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사체와 위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뒤에서 또 한번 다뤄볼 텐데 스페이스 X 그 스타링크 얘기할 때 참 많이 놀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했더니 그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도 한 우리 아까 택시와 자가용 얘기했듯이 한 3개 정도 우리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걸 좀 하면 안 돼요. 그 제가 좀 재활용이라고 네. 이제 그 우리가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재활용 뭐 깡통이라든지 뭐 종이를 재활용하는 거랑은 조금 더 어려운 어려워요. 조금보다 더 많이 어려운 것 예, 같은데요. 예. 이게 발사체를 다시 쓰기 위해 가지고는 네. 이제 안전하게 얘를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그 역추진을 해가지고 잘 세워요. 예. 다시 원래 이제 쏘던 자리로 갖고 와가지고 세우든지 아니면 바다에 있는 이제 배에다가 세우는데 사실 그걸 세우는 기술, 그 다음에 또 그걸 다시 이제 그 잘 유지 보수를 해가지고 계속 재활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몇 번씩 써도 문제가 예. 없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술이죠.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는 현재로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지만. 예,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돈이 되려면 발사체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이게 돼야 여기에다가 뭐 위성들을 계속 실어도 그것이 돈이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발사체가 비싸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술을 좀
탐이 나네요. 다시 역추진을 해서 이렇게 쭉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발사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들이 거기에 다 엮여 있습니다. 예, 내려갈 때 뭐 네. 열로부터 방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하게 내리기 위한 유도 제어 기술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자, 안 교수님, 왜 사천이냐? 이 경남 사천에 항공청이 세워졌잖아요. 네. 좀 의미가 있나요? 사천, 왜 사천인가라고 한다면? 사실 그 우주항공청이 어디 위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네.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뭐 항우연이나 천문연이나 인공위성 연구소 같은 이제 우주 분야 연구개발 기관이 많이 있는 뭐 대전. 대전에. 예, 그다음에 맞아요. 또 지금 이제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종이 좋은 거 아니냐. 또 뭐 우주 발사체 발사장이 있는 뭐 전남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다들 고유의 장점을 갖고는 있는데 네네네. 사천으로 이제 위치가 결정이 된 거에는 여기다가 이제 그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산업 육성에 유리하고 그다음에 또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고려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사실 어디 위치하느냐보다는 실제 어떻게 조직을 갖춰서 어떤 일을 잘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주항공청에 이제 기대되는 어떤 기능을 못하면은 입지상의 장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약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사천에 대한 입지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정부는 우주항공청 공식 출범을 계기로 2032년 달에 갑니다, 여러분. 달에 탐사선을 보내고 이와 함께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존하는 우주 강국, 뭐 우주 대국과의 격차를 좀 줄이고요. 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 해야 할 일이 참 많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의 목표와 과제들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다음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출범한 우주항공청 이제 발사체도 뭐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리딩을 하겠죠. 위성 쪽도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우주 탐사도 목표에 있습니다. 2032년엔 달에 가고 그 다음 40년대 아닌가요? 45년에는 화성까지 갑니다. 자, 이제 딱 드는 게 경제 연관 효과들 많이 떠올라요. 네. 아, 우주항공청 이렇게 우주 산업이 크면 뭐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일자리 늘까 이런 좀 기대도 있거든요.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산업적인? 사실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네. 뭐 32년에 달에 가고 45년 화성 간다는 그거 자체만으로 가슴이 되게 뜨거워져요. 예. 근데 이런 과학기술적인 성과뿐 아니라 이제 다른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뭐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이제 항공우주 기업이 훨씬 늘어나고 네. 관련 일자리도 이제 훨씬 많이 창출이 될 거고요. 또 뭐 사천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세 곳에 지금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도 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것만큼 중요한 게 항공우주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분야로 전파가 되는 네, 맞아요. 타 산업의 어떤 네. 이제 그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게 국방 분야, 그다음에 뭐 극한 소재, 그다음에 각종 자율 로봇, 뭐 우주 바이오, 의학 이런 이제 분야까지도 이제 발전이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 5대 우주 강국 간다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우주에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그 역량이고 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대 우주 강국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세계 5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네. 거의 일치하죠.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5대 강국이면은 그만큼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책임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좀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네. 이제 정부에서도 예산을 이제 차츰 이렇게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좀 늘려가고 좀 그 얘기가 와닿습니다. 5대 강국에 든다는 건 오제 경제 대국이 거의 이 우주 강국과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는다는 점도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황원 원장님, 2032년에 달에 가고요. 2045년 화성의 태극기를 꽂는 프로젝트,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우리 실력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중국은 화성 탐사선 보냈다 막 이러거든요.
약간 좀 뭐 워낙 미국 이쪽 뭐 러시아는 앞서가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새로운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하더라도 인스튜티브 그 머신스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에서는 그 오디세우스라고 이미 달에 뭐 이번에 보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인도도 그 달 남극에 보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창호 그 6호인가를 보내서 네. 그 자원들을 이제는 그 채취하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르테미니스 그 프로젝트가 달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닭을 전초 기지로 해서 화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달을 뛰어넘어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화성에 대한 이제 그런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벌써 메리너 계획이라든지 또 20년에 뭐 퍼시베어런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문투머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통해서 그 이제 화성까지도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아랍에미레이트랑 마찬가지지만 화성 탐사선을 그 2020년 7월에 이렇게 그렇죠. 보낸 바 있고 코로나 때 그렇죠. 기억납니다. 일본도 포보스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32년 달 또 45년 화성 그랬는데 이제 그 목표로 해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실력을 이제 그 쌓아가다 보면은 네. 더 앞당길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희망을 갖고 뭐 이제 그런 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화성이 뭔가 있습니까? 왜냐면 화성인 이런 것 때문에 다 그 화성 탐사선을 많이 얘기하고 화성을 좀 가보자. 뭐가 있어서 화성이 좀 중요한 건가요? 우리 예. 뭐 지구가 지금 이제 사람도 많고 뭐 네. 오염도 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인류의 어떤 존재를 이제 거기에 또 다른 거주지를 정착시킬 수 예. 있는 그런 측면에서 화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자기 꿈은 화성에서 죽는 게 꿈이라고 네,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를 지구 말고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종족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뭐, 그리고 화성인 프로젝트 뭐 옛날에 화성인 네. 얘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 화성이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2의 그렇죠. 스페이스로서. 예, 지구와 뭐 가장 그 가까운 그런 그 비슷하고.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네. 있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류의 꿈이 그 이제 다른 데 가서 테라포밍이라고 새로운 그런 보금자리를 다른 위성에서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착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그 인류의 도전이라든지 그 기술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그 스핀오프라고 해서 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렇게 쓰이는 게 있어요. 뭐 MRI라든지 화재 경보기라든지 뭐 그런 영역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발전이 돼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 탐사. 우리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2020년에 탐사선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40년에 한번 갑니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안재명 교수님. 우주항공청이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이제 항우연들. 네. 예,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 예. 항우연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약간 천문연도 또 있잖아요. 예, 네. 이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통합이 되나요? 아니면 그렇진 않고요. 네. 지금 이제 항우연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동안 이제 항공우주 분야 발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지금 뭐 위성 다목적 천리안 그다음에 누리호 다누리호 개발 이런 것들을 다 이끌었는데 사실 이제 우주항공청이랑 잘 역할을 나눠 가지고 이제 분야의 발전을 리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우주항공청이 앞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일 중에 이제 그 국가 수준의 어떤 우주 분야 전략적 플래닝,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사실 항우연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일부 역할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우주항공청을 넘기고 항우연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제 그 고유의 어떤 연구 개발 업무. 그러니까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네. 이런 기술 개발 고도화에 집중을 하도록 천문연도 마찬가지 이런 이제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항공청이랑 우주항공청
항우연 사이의 역할 분담만큼이나 또 항우연과 그 민간의 어떤 역할 분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구국 이제 그 항우연이나 그 천문연 네. 같은 경우는 되게 미래지향적인 이런 연구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잘 만들어져 가지고 얘를 양산을 하고 이익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돈 되는, 이제 예. 민간에서 수행을 하는 이런 역할 분담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정부, 우주청, 그다음에 우리 국책연구기관 항우연이나 천문연, 그다음 민간 다들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청 그리고 민간 요 네. 사이에 R&D 쪽. 근데 R&D도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이 기초기술 쪽은 항우연, 천문연에서 R&D를 좀 커버하는 이런 좀 삼자 구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홍호 원장님, 근데 이제 막상 우주항공청 딱 나오게 되니까 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게 왜 청이지? 네. 왜 과기부 밑에 있지?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또 따려면 과기부 비치면 이게 상당히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예. 해봅니다만. 이 입법 과정에서 제가 이제 국회 가서 많이 그 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우선 이제 그 부로 만든다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네. 그다음에 정부 조직에서 이제 처와 청이 있는데 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총리 밑에서 여러 그 각 부처의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이라든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입법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독자적으로. 근데 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그 타격이 심한 거는 물론 이제 부 밑에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입법권을 그 행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그 핸디캡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예산이나 그 인사 조직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별법에서 많이 그 이제 그 독립성을 그 인정해 주는 우회로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우선 급한 상태로 그 특공대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큰 그런 부대보다는 우주항공청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과기부 과기부 밑에 밑에. 두면서 그 임무를 그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은 규모로서 이렇게 주고 그 불리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해소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우주위원회의 그 위원장이 그동안 그 국무총리였었는데 아, 네. 네, 그랬었나요? 그랬는데 네. 이제 그거를 그 우주개발법을 그 개정하면서 어, 그 이제 대통령으로 위원장을 격상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그 국가우주위원회의 그 실무 간사를 우주항공청장이 맡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청이니까 그 차관급이라서 과기부 밑에서 그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우선은 이제 특대 같은 그런 장점도 있고 또 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선은 뭐 그 속도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빨리 이제 효율성 있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우주항공청이 됐느냐 거기까지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께 해드렸고요. 안재명 교수님과는요 이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따라잡을 롤 모델 또 많이 언론에서 언급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 왜 우린 이런 비슷한 모델 안 되는 건가? 영원히 안 되는 건가? 이 회사가요 지금 벌써 영업이익이 3조 8천억, 뭐 4조 원대 영업이익을 오드트메가 내버리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여기를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점도 한번 볼까요? 그 회사는 굉장히 장점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 게 발사체를 가지고 시작을 하긴 네. 했는데 네. 발사체를 잘 만들고 워낙 싸게 발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또 하고 있는 서비스가 스타링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다 되는데 태운 거죠. 예. 그 회사는요 자기네 발사체를 가지고 스타링크 위성을 한 번에 60대씩 올려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내재화되는 어떤 발사체 역량이 없다면 그게 전부 다 비용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쵸, 예. 그게 뭐 비용은 비용이지만 훨씬 더 싸게 올릴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역량들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회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시너지를 가지고서 그 경쟁력을 이제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그 시작할 때 이제 뭐 기술을 잘 이제 정부 차원에 이제 쌓여 있던 미국이 잘 이제 가지고 인수받은 있기도 건가요? 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리크루팅을 했겠죠. 스페이스X에서 그리고 네. 그래서
잘 성장을 했는데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뭐 위성을 또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미 선순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성에 수많은 위성을 쏘면서 위성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그렇죠. 그 정보를 또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유료로 파는 뭐 그런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리고 있는 위성은 이제 그 통신을 위한 위성인데 네. 정보 같은 것들을 앞으로요. 이제 할 네. 수도 있는 거죠. 원하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결국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맞닿아 있는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 꿈에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를 다 합칠 연결을 테니까. 시켜가지고 네.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페이스 X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이 모델이 있다면 누가 예. 따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카이? 성장해서 이 역할을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어디 뭐 있습니까? 예. 큰 기업으로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말씀해주신 카이 이런 네. 회사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또 뭐 그 소형 위성 분야에서 이제 뭐 세트랙 아이 같은 이런 이제 회사들도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되게 작지만은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패기와 어떤 이제 젊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발사체 분야의 이노스페이스, 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우나스텔라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회사들 뭐 컨택도 아까 지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런 네. 이제 그 음, 지상국 서비스를 하는 이런 회사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나라 스페이스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예. 그다음에 또 달 화성에 가면 이제 쓸 수 있는 로버를 개발하는 이런 회사도 있어요. 네, 네. 무인 탐사 연구소라고 네. 뭐 이런 회사들을 얘기를 하면 저도 굉장히 기뻐요. 음. 이분들이 이제 젊고 패기를 가지고서 잘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민간 쪽 뉴스페이스를 시작하고 이게 잘 되려면 돈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스타링크 뭐 이야기를 했지만 스페이스X 연간 3조 원, 4조 원씩 돈을 버는 걸 알면 우리 민간 자본들도 꽤 우주 산업에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꽤 전무했네요. 네. 우리만 좀 우리 쪽에 이 벤처 캐피탈들이 잘 모르는 건가요? 우주 산업? 왜 우리 이렇게 여기가 좀 미미하죠? 근데 되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네. 민간은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해서 뭐 적정 수준의 리스크에 적정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투자를 하겠죠. 들어오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그 이윤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 우주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R&D의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이윤을 이제 남긴다던가 이런 이제 구조가 별로 없었는데 네. 이 정부 사업에서도 이제 적정 수준의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뭐 계약 방식, 법, 제도 이런 손보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예. 또 리스크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크 측면에서 이제 제일 큰 게 아마도 기술적 리스크가 제일 크겠죠. 새로운 이제 도전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민간 업체가 어떤 우주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얻을 수 있는 맞닥뜨리는 어떤 기술상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잘 파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기술을 가진 이제 정부 기관과 연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선행 기술 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민간 투자도 조금 더 활성화되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표에서 나오고 있지만 GDP 대비 우주 분야 투자가 우리는 0.04%네요. 0.04%. 0.1%만 돼도 그래도 일본을 앞서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도 뭐 네, 그렇네요. 그 생각보다는 덜하네요,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뉴스페이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저기 표에 잘 나와 있는데 예. 실제로 정말 그 이제 정부의 역할보다 이제 민간의 역할이 그렇게 아주 클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황원원 원장님,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우주항공청이 왔고 때마침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는 모델이 있어서 야 이게 이제 돈이 몇 조씩 남네라는 것도 하면서 이제 자본도 좀 몰릴 것 같고 자 앞으로 우리가 뉴스페이스 시대를 좀 열고요 우주 산업을 키우고 달도 가고 또 화성까지 가려면 어떤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까? 예, 저는 그 아까 그 스핀오프 이야기했는데 스핀온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거를 뒤쫓아가면서 경쟁에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을 해서 그 우리가 발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올림픽 같은 경우도 치열한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뭐 양궁이라든지 그런 그 강점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핀 온 우리가 예를 들면 ICT라든지 또 그 콘크리트 그 달에서 만드는 그런 눈화 콘크리트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아까 로봇 말씀하셨지만 두더지 로봇 그래서 탐사를 할 때 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로봇이나 뭐 네. 이제 그런 분야가 강하고 또 만들어진 게 탄소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아주 강점이 소재 있거든요. 부분. 소재 부분이라든지 배터리 건설 뭐 그 로봇 분야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스핀 온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 발전시켜서 간 다음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와 함께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게 그 국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 축구협회 예를 들었지만 각 축구팀이 열심히만 뛰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다른 국가와 함께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투자를 해서 그 우주 정책 법 그런 것들도 키워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은 이게 그 긴 호흡이 요구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뭐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게 많거든요.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기업도 뭐 1,000개 만든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은 그런 효과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너무 그 서두르지 말고 네. 또 쉬지도 않고 이렇게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도 그래서 뭐 지금 뉴스페이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민간에서 우리가 우주 산업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아까 뭐 법 제도나 이런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서 진짜로 실천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게 지금 이제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은 미래가 밝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6월 4일부터 5일까지는요. 한국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우리가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요. 아프리카의 48개 국가의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 아프리카 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25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게 됩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4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의미와 함께 실은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